2015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김기령. 난파선은 난파선 속에 뒤집혀 있다. 깃발이 가판이 선미가 부서졌다. 아니, 실제로는 뼈댄 안 부서졌다. 해일에 부딪혔고 태풍에 부딪혔다. 그것들은 부딪힘으로 섞인다.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지금은 멀미 중이다. 난파선이 나를 껴안으려 한다. 난파선이 쏟아내고 있다. 방향키도, 서랍도, 포크도, 변기도 꾸역꾸역 쏟아낸다. 나온 것들이 서로 섞여 흐른다. 너는 흐르지 못했다. 아니, 실제론 너는 쏟아내지 못했다. 그 이름 바다를 안는다.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해파리도 해초도 흔들림이 없다. 다만 자갈벌엔 구름이 있다. 햇살도 자잘하다. 바라보면 바다는 여전히 투명하다. 힘차다. 배전에 앉은 바다새가 바다를 바라보고 그 옆 나는 구토를 하고 있다. 두통이 자갈벌에 처박힌다. 파도 소리 진행이다. 여름, 가을, 겨울이 밀려왔다 밀려간다. 하얀 소리가 부서진다.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바다와 별거 중이다. 부서져 나간 글자, 흔적이 없다. 폭우에 뜯겨나간 이름, 보고 싶다. 난파선 뒤에서 바다를 당기며. 오른쪽으로 몸 기울어진 수평을 맞춘다. 해일과 태풍이 무수한 소리를 숨기는 곳. 짠 내음의 바다가 반짝 후미에서 빛난다. 그 위 작은 새 한 마리 깃을 내렸다. 민들레 호씨 둥글게 부풀어 날자. 난파선은 난파선이 아니다. 난파선 앞에서 난 파산하고 있다. 바람을 들고 나는 석양에 기대 난파선에서 속을 푼다. 조개 껍질 몇 개가 통장 속으로 들어가 박힌다. 안전뱅이 파편 조각 하나가 10번째 바다로 가고 있다. 물결이 지느러미가 된다. 누구의 바다 깊은 곳에서.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이 난파선이 뭐죠? 난파선.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파손된 배를 난파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간대요. 난파선이 난파선 속으로 간다고 합니다. 난파선은 난파선 속에 뒤집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난파선은 더 작은 난파선이고 또 이 난파선은 좀 더 큰 난파선인가 봐요. 아무래도 이 난파선은 개인 좀 더 작은 단위고 이 난파선은 좀 사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단, 회사 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난파선 속에 뒤집혀 있다라고 합니다. 깃발이 가판이 선미가 부서졌다라고 하는데요. 깃발, 네, 깃발이 뭐죠? 깃발? 기가 있고 깃발이 있죠. 기는 뭐 종이에 그려진 것일 수도 있고 그 문양을 기라고 하죠. 기.
네, 그 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천에 그려져서 깃대에 걸리면 그것을 깃발이라고 합니다. 왜 기치를 내건다 이런 말 하죠. 기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내세우는 사상 같은 것, 어떤 강령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글씨가 적혀 있죠. 그게 바로 깃발입니다. 가판이 선미가 부서졌다라고 하는데요. 가판은 아무래도 그 딛고 서 있는 기반이나 터전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선미가 다 부서졌대요. 아니 실제로는 뼈대는 안 부서졌다라고 하는데요. 뼈대는 안 부서졌대요. 그러니까 아직 형체는 남아있으니까 골격은 남아있으니 살을 붙일 그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다 부서져도 그 뼈대는 남아있으면 뼈대만 남아있으면 네, 살을 붙이며 또 형체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해일에 부딪혔고 태풍에 부딪혔다라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개인이나 사회가 난파선이 될 수 있는 원인이죠. 그래서 여기 부딪혔다 이렇게 치읓을 쓰게 되면 그 주어가 가서 부딪힌 거고 히읗을 쓰게 되면 혔다로 쓰게 되면 혔고 이렇게 쓰면은 발음은 똑같죠. 예, 부딪힘을 주어가 당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혀자를 쓸지 첫 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해일에 부딪혔고 태풍에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해일에 부딪히면 바다는 어떤 너울성 파도가 일어나죠. 그런데 태풍에 부딪히면 바다의 물결이 풍랑성 파도가 일어납니다. 네. 그것들은 부딪힘으로 섞인다. 네, 그렇게 바다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렇게 부대끼면서 난파선이 되죠. 그리고 또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지금은 멀미 중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멀미 중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해일이나 태풍 또 뭐 그래서 풍랑이나 너울 속에서 어떤 여전히 조난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속에 있으면 어지럽죠. 그래서 아직 멀미 중이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늘 그런 풍랑이나 해일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우리는 멀미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나 또한 네, 그 난파선이 나를 껴안으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난파선이 해일을 만나서 또는 뭐 풍랑을 만나서 난파선이 되면 그런 어떤 어지러운 상태에서 나를 껴안으면 나도 곧 난파선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난파선이 되면 개인도 난파선이 되죠. 또 회사가 어려움을 만나서 난파선이 되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또 난파선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난파선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방향키도 서랍도 포크도 변기도 이런 것 방향키는 삶의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건데 그렇죠. 균형도 잡고 방향도 잡아가고 서랍도 포크도 변기도 꾸역꾸역 쏟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단들을 그렇게 다 쏟아낸다라고 말해요. 나온 것들이 서로 섞여 흐른다. 너는 흐르지 못했다. 아니 실제론 너는 쏟아내지 못했다. 그 이름 바다를 안는다 라고 해요. 이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시에서 생각나는 시가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해요. 누가 나의 향기와 빛깔에 알맞는 그런 이름을 불러다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은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어떠해야 된다, 생명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본질 같은 게 없어요. 의자는 앉을 수 있어야 의자지만 생명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본질은, 생명에는 본질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그 본질을 자기가 만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선고받았다라는 표현도 있죠. 자기가 자유의지를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자유의지를 선고받았다라고요. 네, 우연히 그런 것들을 갖게 되죠.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해파리도 해초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네요. 해파리는 내가 난파되면 또 내가 존재하는 세계도 난파가 되죠. 그래서 해파리도 해초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데, 해파리나 해초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바다가 활기를 잃어서 정지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해초를 이렇게 쓴 것일 수도 있고, 해조류, 그죠? 해조류하고 해조류가 있고 해초가 있어요. 달라요. 해초는 육지의 풀처럼 꽃도 피고 또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육지의 그 풀과 거의 비슷한 어떤 형태로 생장합니다. 그런데 해조류는 포자 생식을 해요. 그러니까 홀씨라고 하죠. 홀씨, 민들레 홀씨 그러듯이. 민들레는 홀씨가 아닙니다. 민들레는 그냥 홀씨가 아닌데 그 노래에서 그렇게 짓는 바람에 엉뚱하게 그렇게 됐어요. 민들레는 꽃도 피우고 수정도 하고 그러죠. 홀씨 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조류가 그렇게 홀씨 번식을 해요. 포자라고 해서. 네, 그 홀씨를 포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달라요. 해초하고 해조류는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만 자갈벌엔 구름이 있다. 이 시에서는 이렇게 자갈벌하고 붙였어도 되는데요. 다른 데서는 띄어 쓰셔야 돼요. 이 자갈벌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그러니까 문장의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띄어 쓰세요. 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이렇게 붙여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갈벌엔 구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갈벌엔 구름이 있다. 건강한 배는 바다에 있겠죠. 바다에서 항해를 할 텐데, 난파된 배는 벌에 있어요. 그러니까 갯벌 같은 데 있는데, 그래서 구름이 있다라고요. 뭔가 아문이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햇살도 자잘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희망도 그렇게 자잘합니다. 바라보면 바다는 여전히 투명하다라고 해요. 갯벌에 있는 난파선이 바다를 바라보면 역시 바다는 여전히 그래도 생기가 있죠. 자기가 난파선 입장에서 갯벌에 이렇게 있는데 그 입장에서 바다를 보면 바다는 여전히 투명하고 힘차고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배전에 앉은, 배전은 그 배의 가장자리, 양쪽 가장자리 있죠. 그걸 배전이라고 하는데, 배전에 앉은 바다새가 바다를 바라보고 그 옆 나는 구토를 하고 있다. 모비딕이라고 하죠. 허먼 멜빌이 쓴 모비딕,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됐죠? 백경으로 번역됐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비딕을 읽으면은 배에 대한 온갖 용어들을 다 알게 됩니다. 네, 거기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아주 잘 적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모비딕 아주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배전에 앉은 바다새가 바다를 바라보고 그 옆 나는 구토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왜 구토를 하고 있을까요? 구토. 네, 구토를 하고 있대요. 어쩌면 역동의 바다, 또 그 활개의 바다를 보면서 항해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 사람은 그 뭐랄까 그 사르트르가 쓴 구토라는 소설에 보면 그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집어들고 뭐랄까 그 구토를 느끼죠. 네, 그것은 그 실존을 깨닫고 느끼는 어떤 감정이죠. 네, 주인공의 감정인데 지금 이 구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멀미를 하고 있는 건데 육지 멀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해를 멈춘 난파선은 육지 멀미가 나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자기가 지금 항해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정지된 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에 대해서 멀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통이 자갈벌에 처박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파도 소린 진행이다. 여름, 가을, 겨울이 밀려왔다, 밀려간다. 하얀 소리가 부서진다라고 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진행형이래요. 여전히 바다는 활기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사람이나 또 뭐 사람으로 치면은 해고된 사람 또는 뭐 절망한 사람에게는 어떤 파도와 같은 활기로 가득한 사회는 어쩐지 어지럽겠죠.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그런 어지러움을 느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바다는 여전히 활기가 있어서 밀려왔다 밀려갔다 하얀 소리가 부서진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난파선은 속으로 바다와 별거 중이다 라고 하는데요.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가서 바다와는 별거 중이래요. 어쩌면 난파됐으니까 바다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 그 인간 사회에서 사람으로 보면 어쩌면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태, 뭐 그런 상태로 볼 수도 있겠죠. 시인이 그런 마음으로 썼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독자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독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시인은 정말로 난파된 배가 항해할 수 없어서 바다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그 바다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썼을 수도 있는데 우리 독자는 그렇죠.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그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부서져 나간 글자, 흔적이 없다. 폭우에 뜯겨나간 이름. 네, 폭우에 뜯겨나간 이름이 여기 또 나오네요. 이렇게 폭우에 뜯겨나간 이름. 보고 싶다. 난파선 뒤에서 바다를 당기며 우리 쪽으로 몸 기울어진 수평을 맞춘다 라고 했는데요. 글자, 부서져 나간 글자라고 해요. 배에는 어떤 마치 깃발에 기치를 내걸고 있듯이 배에는 어떤 이름이 적혀 있죠. 네, 그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그게 다 부서져 나갔대요. 배는 항해를 할 수 있어야 배죠. 또 개인은 또
배와 마찬가지로 그 삶을 살아가서 기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의 본질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사람은 어때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우리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기투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름, 그 어떤 존재에 어울리는 그 빛과 향기에 맞는 그 이름이 적혀 있듯이 배도 바로 그 깃발에 기치를 내걸듯 그런 의미를 가졌었는데 그게 다 부서져 나갔다라고 해요. 왜요? 난파됐으니까. 사람 같으면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항해죽인데 그러지 못하고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난파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잃게 되고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구에 뜯겨나간 이름 보고 싶다라고요. 그 포구에 뜯겨나갔다라고요. 포구에 뜯겨나가면 자신의 의미도 다 뜯겨나가고 또 본질도 부서지고 그러죠. 그런데 보고 싶다 난파선 뒤에서 바다를 당기며 오른쪽으로 몸 기울어진 수평을 맞춘다라고 하는데요. 시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몸 하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왜 만약에 이게 본 용언이고 이게 보조 용언이라면 이 연결 어미가 아나 어일 때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인데 이게 아어가 아니잖아요. 보다에다가 고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시니까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쓴 것 같아요. 난파선 뒤에서 바다를 당기며 라고요. 네. 난파선이 난파선 뒤에서 뒤에 있으면서 바다를 당기며 라고요. 그러니까 항해를 꿈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다로 가서 항해를 꿈꾸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수평을 맞춘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친 풍랑의 바다에서 또 균형을 잡고 또 항해하고 싶어하는 난파선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서 배가 균형을 잡고 수평을 잡고 항해하듯이 일어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을 말하겠죠. 그리고 해일과 태풍이 무수한 소리를 숨기는 곳, 바다는 또는 우리의 삶은 그런 해일과 태풍이 항상 숨어 있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해일과 태풍이 바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짠 내음의 바다, 우리가 이제 삶은 그 쓴맛,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다도 바로 그런 짠 내음의 바다가 반짝 후미에서 빛났다라고 합니다. 어딘가 희망이 그래도 보인 거죠. 왜요? 뼈대는 아직 안 부서졌으니까요. 그 작은 새 한 마리 깃을 내렸다. 민들레 호씨, 이렇게 홀씨라고 안 하고 호씨라고 그랬어요. 호씨. 겹씨와 호씨가 있는데 호씨는 낱개로 된 씨를 호씨라고 하죠. 홀씨는 무성생식하는 씨앗을 호씨라고 해요. 뭐 고사리나 양치류 같은 거, 그거는 뭐 암수가 없죠. 그런 무성생식을 하는 씨앗을 호씨라고 하는데, 아니 홀씨라고 하는데요. 포자라고 하죠. 포자 전문 용어로. 영어로는 스포어라고 해요. 스포어. 제가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하면서 좀 식물에 대한 전문 용어를 조금 많이 알게 됐어요. 그 호씨가 둥글게 부풀어 날자 난데요. 그 씨앗이 민들레가 나를 부풀어서 날려면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좀 부풀어서 나려면 줄기하고 잎은 지죠. 그리고 그 꽃이 이렇게 날아가서 어딘가로 날아가죠. 네. 어딘가로 날아가요. 왜요? 번식하려고 날아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겨울이 아니죠. 겨울보다 훨씬 앞이죠. 가을 정도 되는데 가을이 되면 민들레 줄기는 잎도 그렇고 줄기도 시들고 그리고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네, 배가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듯이 민들레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죠. 어디론가. 그래서 그 씨앗이 다시 어디선가 자리 잡고 땅에 내려앉아서 꽃을 피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민들레 호씨가 그렇게 부풀어서 나니까 난파선은 더 이상 난파선이 아니다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날아가서 다시 꽃을 피우면 민들레 하나의 꽃이 되듯이 난파선이 항해를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난파선이 아니죠. 난파선 앞에서 난 파산하고 있다. 바람을 들고 나는 석양의 기대, 난파선에서 속을 푼다라고 합니다. 바람을 들고 나는 석양의 기대라고 했는데, 민들레 호씨처럼 이렇게 나도 부풀어서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을 들고잖아요. 나는 석양의 기대 난파선에서 속을 푼다 이 말은 그렇게 부풀어 가는 거죠. 이제 곧 날아갈 거예요. 조개 껍질 몇 개가 통장 속으로 들어와 박힌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시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재물자자라는 한자어가 있죠. 재물자. 자산이라는 말 있나요? 자산 이렇게 한자를 탁 쓰면은 재물자자가 나오면 네 이거네. 이 재물자자를 보시면 이렇게 다음 차자 앞에 밑에 그 조개 패자가 있어요. 이 조개 껍질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 네, 근데 이제 좀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시 뼈대에 살이 붙듯이 뭔가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민들레 호씨가 땅에 자리를 잡고 곧 싹을 틔우겠죠. 우리가 통장 속에 재물이 생기면은 뭔가 이렇게 민들레꽃으로 보면 민들레꽃이 어느 땅에서 자리를 잡고 곧 싹을 틔우려고 틔울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민들레를 원래 민초라고 합니다. 민초. 민들레는 아무리 뭐 조건이 안 좋아도 어디선가 살죠. 특히 서양 민들레가 그래요. 조건이 안 좋고 척박한 땅에서도 아무데나 뿌리를 내고 잘 삽니다. 그래서 민초가 그렇게 약해 보이지만 민들레는 그렇게 작은 풀로서 바람에 쉽게 들어눕는 그런 풀로 보이지만 아주 끈질기게 살아가지고 강인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해서 민초라고 부릅니다. 네, 민들레가 민초라고 불려요. 네,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가 있고 우리 토종 민들레가 있는데 토종 민들레는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눈에서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민들레는 대부분이 서양 민들레예요. 노란색 민들레죠. 대부분이 서양 민들레인데 토종 민들레하고 그 차이는 그 밑에 그 꽃받침이 있어요. 꽃받침이 토종 민들레는 이렇게 뒤로 젖혀지지 않고 좀 이렇게 딱 세워져서 받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토종민들레는 대부분이 흰색이 많죠. 거의 다 흰색입니다. 네. 안전뱅이 파편 조각 하나가 10번째 바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0번째 바다. 그러니까 작은 조각배 한 척이 작은 조각배 한 척이 10번째로 새로운 시도 또는 뭐 10번째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지느러미가 된다. 누구의 바다 깊은 곳에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결은 어떤 그 배의 입장에서 보면 물결은 항해를 방해하는 그런 거죠. 방해하는 어떤 그 어려움이죠. 어려움인데 도전적이고 또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결이 마치 물결은 오히려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힘차게 헤엄치면서 나가듯이 그 물결은 바로 그 배에게 지느러미의 역할을 해서 바로 그 거친 풍랑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항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각자 누구의 바다 깊은 곳에서라고 했는데 우리는 각자 우리의 바다가 있죠. 각자는 각자의 바다가 있고 그 세계의 깊은 곳에서 바로 그렇게 물결이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항해의 한 수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난파선은 난파선 속으로 김기영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이런 시를 잘 읽어보시고 한 번쯤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써진 시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시들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